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서울경제TV 신유정입니다.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는데요. 우리 시장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다 하는 의견도 정말 많았고요. 정말 다양한 이슈들에 의해서 출렁이었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좀 주목해야 할 상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님 모시고 이 남은 2022년 어떻게 좀 대응해야 할지, 이러한 상황 안에서도 집중해야 할 어떤 종목과 섹터가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해가 정말 빠르네요. 네, 시간이 너무 빠르죠. 네,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022년의 마지막 달이 다가왔습니다. 나이 먹을 거 생각하니까 두려워요. 저도요. 그래서 벌써 이제 또 한 해가 지나갔는데 네. 정말 올 한 해 너무 힘들었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정말 힘들었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는데 올 한 해 좀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은 이제 정시가 아주 힘들었던 한 해였고요. 그게 단순히 이제 정시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가 좀 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또 사회적인 또 큰 일도 있었고, 코로나도 완전히 이제 종식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다사다난했다라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다사다난했고 힘들었구나. 근데 또 뭔가 큰 도약을 할 때는 이런 힘든 과정을 거치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터널을 지나가야 또 밝은 하늘도 바라볼 수가 있고 또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더 힘차게 갈 수도 있듯이 이 어려움이 더 큰 성장을 위한 보약이다. 많은 또 투자자분들이 올 한 해 정말 마음 졸이고 좌절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런 터널이 과연 올해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지난 한 4, 50년간의 투자 기간이 있었다면 그런 투자 기간 중 사실 절반 이상은 다 어려웠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시 화랑이라고 하는 큰 기쁨도 맛보고 크게 우리 또 코스피 시장도 도약하는 그런 기회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때일수록 더 성장할 수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꼭 잊지 말고 우리 카타르 월드컵 우리 손흥민 선수나 김민재 선수처럼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좀 유독 주목받고 있는 섹터가 방산 섹터와 우주항공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방산 섹터와 우주항공 섹터 중심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먼저 방산주에 관련된 이야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게 좀 가장 큰 이슈로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올해 좀 유례 없는 많은 횟수의 미사일 도발을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이렇게까지 좀 무모하다 볼 수 있는 이 도발을 계속 강행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좀 배경이 따로 있나요? 북한으로서는 이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야 되겠죠. 지금 국제 이 정치 환경이 결코 북한에게는 뭔가 날개를 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고 경제적으로나 또는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그렇다면 북한이 뭔가 국제사회를 향해서 지금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몸부림을 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위협이죠. 무기죠. 그렇다면 미사일밖에 없어요. 다른 뭔가 대한민국 그러면 우리는 반도체도 있죠. 2차 전지도 있죠. 뭔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뿜뿜할 수 있는 게 많지만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는 전 세계가 그래도 북한에서 뭔가 미사일을 쐈네 이럴 때 정도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주목 효과, 이른바 어텐션 이펙트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미사일밖에 없다. 그래서 이 미사일을 통해서 우리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 그러니까 결국 국제사회는 핵 보유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위는 또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자신들의 위상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미사일을 계속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한미 동맹 관계가 워낙 굳건하죠. 그럼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제재 완화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정권이 바뀌었는데 윤석열 정부도 단호한 대응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사일로 계속해서 위협을 하는 거죠. 일본까지도. 또 하나가 뭐냐면 결국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아무리 세습 체제가 견고하다고 하더라도 또 북한 내부는 어떤 동요가 있을지 몰라요. 엄마 나는 배가 너무 고프다우. 나 좀 강냉이만 못 먹겠어요. 이러면은 네. 영예 괜찮아요. 네. 그러면은 이건 평안도 이게 이 평양을 주변으로 하는 평안도는 상당히 특권 계층이에요. 네. 그러니까 평안도 주변에는 탈북자도 잘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제 국경 지역인 양강도나 함경도 쪽에서는 탈북자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이 북한 사회에 동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핵실험을 예고하면서 긴장 관계를 조성하게 되면 주민들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움츠러들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안보를 무기로 해서도 주민들이 결집할 수밖에 없으니 야 미국이랑 우리가 싸워야 된다 이러면은 결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과를 이제 북한이 노리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 이 핵 보유국이다 이런 쪽으로 좀 위협을 주려는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네. 그래도 요즘에 이전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그 위협이 크게는 다가오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렇게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한 이후에도 그 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되진 않는 걸로 보여졌거든요. 그렇죠. 네, 이전에는 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은데 이젠 좀 그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 학습 효과도 있을 테고 네. 제한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리미티드 어펙션에 대한 영향에 대한 인플루언서에 대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이런 학습 효과가 있거나 또는 제한적인 영향이라는 인식이 없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당장 우리보다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긴장을 하고, 그렇죠. 네. 매도해버리고 우리 시장을 빠져나가겠죠. 근데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북한이 정작 남한을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는 없다고 봐요. 왜? 그 반대급부로 미국의 대응과 타격이 또 일본과의 대응이 한미일이 공조해서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봉쇄를 해버린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가 무너지겠죠. 그렇죠. 왜? 북한이 핵 무기를 쏠 수 있느냐? 선제 타격을 해버릴 거예요. 미국이. B2B 자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른바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 전략 자산인 이 전폭기를 통해서 감에서 사전 감지해서 기동을 한 다음에 우리 한반도 쪽으로 바로 평양에다가 무차별 폭격으로 갈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북한은 사실상 거의 체제가 붕괴되는 거나 다름없는데 그것을 한다? 그것을 못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네. 투자자 관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북한 이슈가 우리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오히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로부터 상당히 먼 거리에 수만 킬로미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북한 이슈는 이제 극히 제한적이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 영향이 미치는 것이 우리 정치에는 사실상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봐야 되는데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이런 남북 관계가 앞으로 우리 경제에 단순히 이런 안보 요인이 아니라 다른 추가적인 경제 요인 그러니까 방산이라든지 우주 항공이 관련된 기술이 개발되는 데 있어서 어떤 이런 남북 간의 관계가 영향을 줄지 이런 부분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올해 또 발사 여력이 있을까요? 올해 또 이런 도발을 하게 될 가능성도 보여질까요? 계속 발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 시청자분들이 한 가지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북한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그러게요. 미사일을 계속해서. 발사할까?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북한이 발사한 양이 실제로 북한이 1년 동안 필요로 하는 물자를 다 수입하는 비용과 맞먹는다 그래요. 네. 그런데 북한이 그렇게 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전혀 이런 비용에 대한 계산 방법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가령 누리호 미사일을 발사한다. 우리가 위성 발사체를 발사한다면 그게 들어가는 돈을 지금 현재 우리 물가 시세대로 다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뭐냐? 인건비 공짜. 그 계산을 안 하는. 계산 안 해요. 그러니까
미사일 하나 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목적을 위해서는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게 그 비용을 경제적으로 우리가 환산한다면 북한 인민들의 복지에 주어진다면 훨씬 더 좋은 국가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사실 이렇게 지금 미사일 도발뿐만 아니라 올해는 좀 리스크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정말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이 미국,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정말 다양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방산업종이 좀 집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네. 방산, 폴란드로의 수출부터 시작해서 정말 날개가 달린 상황으로 보여졌는데 올 여름에 좀 힘겨운 우리 주식시장 안에서도 방산주가 좀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지금 여전히 좀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나요? 그렇죠. 일단은 방산주가 그럴 수밖에 없는 네. 이유는 뭐냐면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기술력입니다. 네. 기술력. 그러니까 기술력과 생산력이 기반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지금 우리 방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왜 제품이 좋지 않으면 팔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반도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이유는 뭡니까? 제품의 품질이 좋은 것이거든요. 네, 기술력. 그것이 기술력이죠. 네. 그러니까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반도체나 2차 전지를 이야기할 때처럼 우리 이 방산 무기 기술력 자체가 전 세계 선도국가 수준에 올라와 있다.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받던 수준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총기류나 대포류나 그다음에 이 항공 비행기류나 이런 것을 다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네. 그것 자체가 지금 세계 주요 무기 수출 국가 순위를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10위 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물론 1,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네. 그 외에 프랑스나 중국의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아직까지는 가진 못했지만 점점 쫓아가고 있어요. 격차를 좁혀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정도의 우리의 기술력이라면 이제 조금씩 인정을 받기 시작한 단계 네. 기술력을. 네.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K 콘텐츠도 유명하고 그다음에 K 반도체나 그 외에 우리 이 제품 생산 기술력에 대해서 뭐 게임도 그렇고 우리 능력을 이제 인정받고 있죠. 네. IT 분야에서. 그런데 사실 이 무기라고 하는 것은 직접 써보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는 아니고. 네, 그렇죠. 그런데 그 기술력과 또 생산력을 이제 인정받은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나의 기하점이 된 겁니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자국 무기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국지전이 발생할 수 있고 안보 불안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수출할 곳이 상당히 많아졌다. 네. 동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현상이 단순히 이제 국가 간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테러에 대응하는데도 이런 그 장갑으로 또 기갑으로 또 무장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 테러 세력 자체가 반군 세력이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대응할 수 있을 무기 체계로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높은 기술력과 신속한 기동력과 또 수리가 가능한 정도의 이 제품이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지금 방산주가 강력하게 질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기술력이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에 내신 좀 든든한 상황인데요. 예. 저희가 그래서 좀 방산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면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우리 방산주의 정말 중요한 기하점이 되기도 네. 새로운 모멘텀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지금 어떠한 요인의 작용으로 이러한 변화가 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방산 무기에 대해서 네. 좀 실질적인 평가가 시도된 거죠. 네. 그 동안에는 주로 이제 이름값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관계가 중요했고. 네. 그러니까 지금 폴란드가 우리 무기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주력 국가로 등장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폴란드가 왜 그럴까? 폴란드가 지금 여러분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러시아 바로 밑에
우크라이나가 있지만 우크라이나 바로 왼쪽에 폴란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폴란드는 한때 또 소련 연방이기도 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 러시아로부터 바로 위협받을 만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게 바로 폴란드예요. 네. 그런데 폴란드가 자체적으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무기 생산 능력이나 또는 무기의 성능, 품질 이것이 충분하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조업 기반 자체가 그렇게 탄탄하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많은 무기를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난민들이 넘어오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 지원을 해준 상태거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폴란드가 기본적으로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어떤 무기였겠어요? 상당히 좀 러시아산 무기겠죠. 네, 네.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네.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러시아산 무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폴란드가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건네받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 바로 그러면은 러시아로부터 상당히 바로 적대적 관계가 될 수가 네. 있거든요. 그렇다고 유럽 내에서 독일이나 프랑스 무기를 이제 살 수는 있습니다만 너무 비싸요. 그리고 또 유럽 내에서의 힘의 역학 구도가 있거든요. 뭔가 유럽이 아닌 국가로부터 무기를 받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과는 다르게 미국과 러시아가 아닌 국가로부터 또 좋은 무기를 받고 싶고 또 가급적 빨리 받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걸 다 충족해 주는 나라가 어디밖에 없냐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지금은 네.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K9 자주포도 있고 또 이 경비행기도 그렇고 폴란드가 원하는 그리고 이제 천궁 또 천마 이제 우리가 미사일도 그렇고 이건 이제 공격용 전투 미사일입니다. 이런 것 자체를 공급했을 때 그것 자체가 바로 수요로 올 수 있는 구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을 하고 실제 이제 노르웨이도 우리 무기를 수입하는 것이고 스웨덴도 마찬가지고 지금 인도네시아에도 우리 경비행기가 이제 수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관계도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기를 사가는 이유가 왜냐하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기술력이죠. 그리고 바로 공급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까지도 가능한 것이 대한민국이고 또 특별히 대한민국 우리 무기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나 미국으로부터 뭔가 제재받을 거리가 있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충족되는 그 유일한 국가가 지금 대한민국이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 무기를 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또 미국의 제재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 모든 어떤 제약이라든지 또는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하고 보면은 딱 선택할 때 이름이 코리아밖에 안 남습니다. 네, 그렇게 이슈들을 살펴보면 우리 방산주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모멘텀인 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 전쟁 언제 끝날까 종전의 시점에 대해서 다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특히나 이 푸틴의 건강 이상설까지 좀 제기된 가운데 언제 좀 끝나게 될까? 종전 가능성 언제 정도로 좀 보고 계실까요? 저는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여 되는 시점 전까지는 끝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아주 빠르게 보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왜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 왠지 좋은 아침에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네, 아침에 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흰 눈이 내렸는데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러시아의 이 위협으로부터 해방된 이 활짝 웃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얼굴 이걸 이제 연상하는데 저는 기적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 때. 근데 그건 아니더라도 저는 오래 가기 힘들다. 왜냐하면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저는 내년 봄에는 2, 3월 안에는 끝날 가능성이 높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보는 이제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도 결국 이 피로감이거든요. 네. 푸틴 대통령 건강 이상설도 나오고 있지만 러시아 내에서도 이게 징집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전쟁 물자에 너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점점 고조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초장기 집권하고 있는 푸틴으로서는 이게 적지 않은 또 위협도 됩니다. 아무리 통제를 잘하고 있어도 물론 중국 다음으로 통제가 잘 되는 국가가 지금 러시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러시아로서는 지금 봄이 지나고 나면은
이 가스로 계속해서 독일을 위협하고 있는 것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2, 3월까지는 갈 수 있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는 이 남방유에 대한 일종의 석유 패권을 오펙 플러스인 러시아가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해지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더 길어지게 되면은 러시아도 부담이에요. 유가는 점점 좀 또 하락하고 있거든요. 경기 침체로.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도 계속해서 이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거. 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건 결국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도 하원은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이겼어요. 지난 11월 8일 날 중간선거를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렸던 적도 있는데, 그래서 미국도 원치 않는다. 그렇다면 적어도 세계 경기가 더 깊숙한 수렁으로 빠지기 전에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면 내년 2, 3월 정도에는 이제 전쟁도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실 때 결국 증시가 드라마틱한 극적인 변곡점이 언제 올 것이다. 저는 2월, 3월에 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연준의 변화도 대체로 내년 1분기에, 전쟁의 종식도 내년 1분기에, 그러면 2분기부터는 날개를 좀 펼 수가 있어요. 부동산도 올해 워낙 어려웠지만 지금 서울도 신통기획, 신속통합 기획으로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 곳에서 여의도를 비롯해서. 그러면 내년에는 부동산 쪽도 긴축이 좀 완화되니까 대출이 좀 가능해지고, 그러면은 전반적인 여러분들 이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 좀 이 어깨를 펼 수 있는 시점이 내년 이제 2분기점이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투자 모드로 전환하는 걸 미리 준비해 두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좀 저가다 싶은 것들은 매수를 해 놓으시는 것이 오히려 상승 국면에서는 더 도움이 되시겠죠. 네,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종전이 찾아오길 기대해 보지만 그래도 최소한 내년 2, 3월에는 종전이 진행되어서 정말 지금 세계 각국의 국가들이 지금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2분기 이후 상황은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이런 흐름을 가져가게 되면 그럼 방산주엔 좀 변화가 오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방산주는 제대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그렇다면 앞으로 이 기회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든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이나 러시아의 무기를 사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그거 빼면은 주로 이제 지금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가 뭐 독일이나 또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또 중국이나 뭐 인도나 이런 국가인데, 이런 국가들과 비교를 해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론 이스라엘도 무기 수출합니다. 아주 경쟁력 있는 레이더를 주로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이스라엘도 굉장히 무기 수출 강국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이에요. 한 10여 개 국가가 전 세계 무기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데, 우리 방산 무기의 특징은 뭐냐면 전쟁이 없을 때도 무기가 그러면은 각 나라별로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냐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시점에서의 관리, 그리고 성능 상태의 유지, 그다음에 그 외에 추가적인 보완이 가장 잘 되는 제품도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라 우리가 레드백이나 이런 또 KE 이 경비행기나 또는 실제 KF 전투 비행기까지 지금 이제 폴란드와 공동으로 이제 생산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일련의 이 제품들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오랫동안 보유하면서도 추가적으로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단계별로 협력이 가능한 것이 대한민국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몰랐던 것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알게 되면서 한국 제품이 이렇게 좋구나. 실제 이 관련된 동영상 좀 보셨어요? 우리 그 무기 동영상. 네, 요즘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보게 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보셨어요? 네, 또 자세히 보지 못했어요. 자세히 좀 보셔야 돼요.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까지 생산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뭐냐면 실제 그 장갑차의 기동력이나 전후 좌우가 보완되는 것이
야 이거 이렇게까지 정도까지. 운전이 되나? 네. 또 이것이 활동 반경 자체가 넓어지나? 실제 이제 제가 한번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K9 자주포나 레드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행 시범을 해보면 이게 독일제 탱크 레오파드와 비교를 하더라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가 기동이 가능한데 네. 중요한 건 이 전차의 경우에는 빨리 회전 가능해서 상대방에 대한 타격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이 급정거 능력이라든지 전후 좌우 전환 능력이 탁월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의 에이브람 전차 자체도 능가할 정도라는 것 평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기술력은 계속해서 강조되기 때문에 오히려 동남아 시장이나 또는 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일부에서는 미국으로 역수출도 가능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네. 그건 좀 섣부를 수 있을 테고요. 그건 뭐 나중에 좀 더 우리가 부분적으로 기술이 더 보완된 그런 제품들이나 또 기술력 레이더 일부 관련되는 우리 이 경쟁력은 좀 더 뭐 이지스하면 이런 걸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전달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주로 이제 유럽, 동유럽이나 주로 동남아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어떻게 보면 내년에 우리 방산주의 좀 위상까지도 조금 든든하게 지켜볼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럼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폴란드와의 방산주 그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폴란드와 초대형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우리나라의 방산 업체들이 조금 더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우리나라가 지금 개발 중인 KF-21을 폴란드 내에서 한국 기술 개발을 공동 생산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폴란드 추가 수출 가능성 좀 있다고 보실까요? 그렇죠. 폴란드는 실제 지금 그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최종 계약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관련된 내용을 아까도 우리가 주요 내용들은 그래프로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한국 폴란드 방산 수출 MOU 내용을 보시면 확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24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은 실제로 이제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본다면 2030년까지 되어 있는 내용도 사실상 이게 뭐 최종 계약이 어떻고 합니다만은 실제 이제 이 정도 내용의 구체성이라면은 그대로 이행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 이야기는 2030년이면은 당장 내년도 아니고 앞으로 한참 있는 시간 동안도 계속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차가 왜 중요하냐면 실제 이 전차 공급을 하겠다고 프랑스나 또는 다른 국가와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폴란드가 당장 공급을 못 받아요.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실제 한 12대 정도는 바로 전달을 하는 정도 준비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런 것 자체도 상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고 KF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습 기종인 FA-50 경공격기의 경우에도 지금 50대 가까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카이가요. 그다음에 하나 디펜스 결국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합병되죠. 이 디펜스 관련돼서 K9 자주포는 보십시오. 670여 됩니다. 그러니까 K9 자주포가 어떤 거냐 하면은 거의 우리가 삼성 반도체에서 지금 가장 그 용량이 기술력이 높이 올라가 있는 상태의 제품가 거의 견줄만해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K9 자주포만 이야기하면 와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노르웨이도 지금 K9 자주포에 대해서 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성능 자체가 워낙 그 공격 대상의 목표에 정확하게 탄착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폴란드도 늘어나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게 스웨덴 또 노르웨이 등등도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핀란드도 사실 러시아와 굉장히 옛날 사람인가요? 소련이 가까운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은 앞으로는 조금씩 사실상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지금 뛰어난 성능과 기능성 덕분에 우리 방산주의 기대감이 좀 뒷받침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특히나 우리 주요 방산업체 5곳 내년에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더 상향 조정됐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일까요? 그래서 이제 내년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이제 우리가 뭐 방산무기의 특성상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예측하기가 좀 더. 하지만 조금씩 저는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이 방산무기가 아무리 우리가 미국이나 또
러시아에 비하면 가성비, 그러니까 성능 대비 가격이 좋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도 다른 일반적인 제품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무기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네. 그런 만큼 특히 이제 우리가 방산 무기 중에서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제일 이제 수출을 안 하는 거는 이 배는 잘 수출을 안 합니다. 군함은, 네. 이지스함은 이건 정말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제품이 나가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육상 공격용 무기와 이제 항공 무기 또는 항공기는 지금 다 이제 다량으로 이제 수출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단순한 이 무기 외에도 방산 무기 외에도 방산 관련 기술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무기들이 나갔을 때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것, 또 레이더 기지가 있으면 레이더 기지와 관련된 주변에 또 부대 시설과 제품들이 있거든요. 네. 이 모든 게 다 같이 나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제품 판매하는 뭐 대포나 또는 전차나 또는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우리가 부가가치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이제 이런 관련된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삼성의 SDS니 우리가 물론 이제 LIG 넥스원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시스템이나 또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굉장히 한국 항공우주나 이제 조명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네. 그 외에도 관련된 기술까지 연결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LGU 플러스나 통신사와도 연계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본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1.5배, 2배 정도 내년은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럴 때 투자자들의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은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 이 방산 종목이 기업이 대박 로또 터지겠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드리겠는데 네. 어느 한 기업만 그러기도 어려워요. 이 방산 종목의 네. 특징상 이럴 때 좋은 방법은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저는 더 사둬라. 네. 사두고 또 어느 정도의 고점에 올라가면 일부는 팔고 또 일부는 또 사두고 네. 그러니까 이걸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좋다고 판단됩니다만은 이게 방산의 특성상 또 가지고 있다가 어느 정도 고점 되면 좀 실현하고 또 저점이 될 때 샀다가 또 가지고 있다가 실현하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 방산 종목을 운영하시는 데 상당히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우주항공 섹터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방산주뿐만 아니라 우리 우주항공 분야에도 정말 중요한 이슈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특히나 올해 과학기술 분야에 우리나라의 다양한 이벤트들이 좀 많이 보여졌습니다. 올해 우리 누리호를 우주에 쏘아 올렸고요. 그리고 그 이어서 다누리가 미국에서 쏘아 올려졌죠. 이렇게 지금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최근 정부는요. 우주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하면서 이제 뭔가 우주 강국의 도약을 좀 보여지는 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우주 로드맵은 한마디로 한국형 나사를 추진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좀 보여지는 것 같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 정부 우주에 좀 집중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물론 뭐 정치적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죠. 네. 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주 항공 분야를 놓칠 수가 없다. 네, 이제는 선도 국가들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우주 항공이거든요. 우리가 네. 가장 뒤처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기술력에 비하면 실제 우리가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남극 개발을 할 때 다른 국가들이 먼저 했지만 우리도 빨리 발빠르게 움직여서 세종 기지를 건설하고 이렇게 해서 네. 또 연구 개발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주가 우리가 사실 가장 늦었어요. 그래서 이 우주에 대한 그런 기술 개발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 네. 국가적 차원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는 서서히 새로운 우리의 성장 동력의 기술 산업 분야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네. 미국이 1958년에 나사를 건설했어요. 나사를 설립했습니다. 네. 왜 1958년이 어떤 해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아직 지금 뭐 네. 외국으로 나가기도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었을 텐데. 1958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가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아이젠하워 때고. 네. 소련의 서기장이 누구였을 때요? 후르시초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
미소 간에 마치 우주 대전쟁이 벌어질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2차 대전은 끝났고 미국과 소련이 이제는 뭐 힘의 정말 치열한 대결을 할 때였거든요. 네. 그때 우주는 내 거야. 이러던 것이 이제 촉발될 때 미국이 나사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봤던 그 영화 아마겟돈, 브루스 윌리스도 나오고 네. 정말 지구를 위협하는 모든 녀석들 내가 혼내줄게. 이게 이제 나사예요. 네. 그런데 나사가 항공우주청도 만들어지는 이유가 그게 생겨야 뭔가 항공우주산업 민간 사업이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나사가 있으니까 그 이후에 수많은 미국 내에서도 블루 오리진 그다음에 블루 오리진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이제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민간 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이제 우주 산업이 활짝 또 꽃을 피우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실제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제 스페이스 X도 이제 등장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영국에서는 브랜든 리처드슨이 이제 버건 갤리틱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런 일련의 이 상황들이 연출되는 것은 뭐냐면은 항공 우주에 대한 이런 정부 차원의 주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네. 그걸 이제 우리나라가 하게 됐다. 상당히 우리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우주 산업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계기가 이제 만들어질 것이 아직 세워진 건 아니에요. 정부 조직법이 통과돼야 가능한 것이니까. 네, 그렇죠. 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다소 늦은 상황으로 보여지지만 네. 그래도 이 새로운 동력, 산업 측면에서 새로운 동력으로 좀 중요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잠깐 이야기해 주셨던 우주항공청. 네, 우주항공청이 지금 우주 로드맵의 핵심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 우주항공 분야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많이 이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특히나 우주항공청이 장기적인 추세 상승 재료다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데 우리 좀 전망은 좀 좋게 보여지는 상황일까요? 우리 그렇죠. 힘을 얻을 수 있겠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우주항공은 이제 마치 네. 무궁무진한 앞으로 이제 이것이 꿈의 무대가 되는 가능성이,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쪽은 앞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네. 발전 안 해왔던 것을 이제는 우리가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 희망과 꿈은 이 우주항공 분야에 분명히 놓여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주에 나가는 것과 우주 관련된 산업의 성과가 나오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주항공청이라는 게 생겨지니까 와 그래요? 그러면 20년 뒤에 이제 다 달에 가는 거예요. 30년 뒤에는 화성으로 옮겨가서 사는 거예요. 화성에 가보면은 각 나라별로 이제 영토가 나눠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주를 나가는 문제는 우주를 나가는 문제인 것이고 이제 우주 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이것이 얼마만큼이나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 그러니까 실제 우주에 나가고 안 나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우주와 관련된 모든 분야, 그러니까 위성, 당장은 위성일 거예요. 네. 그다음에 위성과 관련된 지상에서의 그 다양한 서비스, 네. 그리고 발사체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일련의 관련된 지금 이제 시작 단계에서 이것이 사실은 우주 산업의 영역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막 승객이 돼서 저 미래의 명왕성이나 우리가 모르는 안드로메다로 가서 은하철도 9구에 나오는 누군가를 만나고 하는 이야기는 먼 미래에 우리가 정말 그런 상황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설국열차를 타고 우주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주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주 산업과 우주 경제는 분명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네. 소장님 사실 이렇게 요즘에 이 항공우주 떠오르고 있다, 각광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 어떻게 진입하면 될까, 이 종목 진입하실 때 어떻게 좀 대응하면 될까라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렇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궁금하실 텐데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가장 핵심은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마음은 저 화성으로 또 토성으로 가서 그 토성의 띠 모양을 보면서 여행해야지. 아 그때 여행비는 얼마일까? 그 여행하는 이 그 우주 왕복선을 띄우는 기업은 어디일까? 이 생각하시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먼 미래. 나중에 정말 가능할 때 한참 뒤에 생각을 하셔야 될 일이시고 지금 우리가 우주 항공이라고 했을 때의 관련 사업은 대부분 위성이에요. 대부분은 사람이 우주에 나간 것과는 관계없이 뭔가 우리 궤도에서 과연 어떤 일이 주로 이루어질 수 있나 그것이 때문에 지금 위성이 주로 우주 산업의 7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위성 중에서도 지상에서 위성 신호를 받아서 하는 서비스가 있을 테잖아요. 그다음에 발사체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위성을 만드는 작업이 있을 텐데 대부분은 우리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것의 50% 이상은 이 지상 서비스예요. 발사체. 그러니까 그렇죠. 네. 발사체 제작도 부분적인데 지상 장비가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쪽에 두각을 나타내는 그 기업들의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더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주로 이 뭐 인텔리안 테크나 세트렉 아이나 한양 ENG 여러분들이 좀 또 금방 찾아볼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제노코나 하이로코리아나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이 있고 대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돼 있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뭐 또 방산 이야기를 했던 기업들도 웬만하면 다 관여가 된다라는 거 현대로템도 여러분들 다 포함할 필요 있고 그 외에 이제 위성체 발사체 제작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이 방산주가 대거 등장을 하거든요. 하나 시스템이나 한국항공우주나 또 AP 위성이나 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위성 서비스와 관련해서 하나 시스템 또 STX 엔진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관련된 기업 중에서 가장 성과가 나오는 기업들 이 부분을 주목을 하셔야지 그리고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당장 내년에 대박 터질까 또는 내달에 대박 터질까 내년 초에 대박 터질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이런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까지 망라해서 그래도 우리가 잘 나가는 분야 위성 서비스고 그중에서 지상 관련된 이런 이 제품과 기술력 중에서 우리가 다른 국가들보다도 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 제품을 수출하거나 또는 판매를 해서 성과를 얻어내고 있는 그 종목 위주로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꼭 챙겨둬야 될 것은 주로 이제 이 위성 중에서도 저궤도 위성과 그러니까 상업용 위성이죠. 그 다음에 군집 위성 주로 소형 위성입니다. 많은 소형 위성들이 모여서 군집으로 때를 지어서 기능을 발휘하는 그러니까 어떨 때는 10개의 위성이 모여서 한 가지의 기능 어떨 때는 5가지의 위성이 모여서 한 가지의 기능을 하는 이런 군집 위성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관련된 기술 쪽에 집중을 해서 이 기업들은 상당히 앞으로도 10년 뒤에 20년 뒤에 왜 이게 위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장기 투자를 요구할 수 있고 우주 산업도 바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기술력과 함께 재무적으로 앞으로 장기 성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기업인지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이 성장 가능성이 풍부하고 잠재되어 있고 전망이 밝은 분야이면 분명하지만 여러분들이 절대로 지나칠 정도로 앞서서 착시 현상에 따른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분야가 이 항공 우주 분야라는 것도 꼭 확인을 해두시고 이런 전문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 관련된 정보를 알고 계신 가운데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KT나 U+나 또 이 SK 같은 경우에도 이 저궤도 위성, 군집 위성의 통신 분야와 관련해서는 또 이 분야의 우주 산업에 진출해 있고 있거든요. 진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 분야도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차의 6G 커넥티드 기술과 함께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항공 분야에서 특히나 더 주목하시면 좋을 기업을 좀 꼽아주셨는데요. 사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의 성과도 좀 살펴보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장기적인 투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이 항공 분야와 방산업종 좀 떼놓을 수 없는 관계다라고 네. 해주셨잖아요. 이 두 가지 이슈에 모두 적용을 받게 되는 종목들을 좀 한번 다시 찝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냐면은 네. 아니 뭐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더 구체적으로 쉽게 말씀을 해주세요. 네. 이 항공 우주에 대해서 방사는 네. 지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그래서 지금 탄탄한 방산업체가 항공 우주에 뛰어든다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어디에 더 항공 우주도 주목을 하고 있어라? 이 방산이에요. 네. 방산업체인데도 항공 우주에까지 이 우주 항공 분야까지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탄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미 방산을 통해서 또 이들이 대부분 지금 우리가 방산 산업 쪽이 대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안정적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항공 우주 종목도 이 방산 종목과 결합을 해서 보라. 그래서 저는 이 한국 항공 우주도 있지만 항공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등 또 현대 로템도 있고 네. 현대 로템은 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옴시티까지도 진출하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면서 물론 우리가 좀 더 적은 비용으로 큰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소기업을 우리가 같이 업계 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어려운 때잖아요. 네. 이럴 때 여러분들은 뭐냐면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것을 해야 여러분들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여력이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소기업. 네. 사실 제가 20년 전, 30년 전에 제가 잘했던 게 그 소기업이었거든요. 아. 왜냐하면 부동산에 투자할 만한 여력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우리 MZ세대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소기업을 발굴해내는 능력입니다. 네. 자기의 이 가치 확인을 가치 발굴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준을 가지고서 그걸 우리가 언젠가 또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그걸 통해서 실제 1,000만 원의 종잣돈을 가지고도 10억을 여러분들 네.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걸 또 해냈던 제가 해냈으니까 네. 그 이상을 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을 저는 좀 주목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요즘 힘든 시기임은 뭐 네. 어떻게 말할 여력이 없지만 그래도 이 힘듦,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희망을 좀 갖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오늘도 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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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오늘 방송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가 좋아야 시작도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 짓는 12월, 오늘 12월은 조금 더 단단하게 준비를 해보시면서요. 지금까지 놓친 것은 없는지 차근차근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더 좋은 내년을 위해서 준비해보는 시간 마련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더불어 내년 준비까지도 저희가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월간 서울경제TV가 더 알찬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